네, 반갑습니다. 가짜 뉴스는 가라. 모든 뉴스의 시작. 주권방송 뉴스 스타트 2회입니다. 오늘은 그 저자와야 대화라는 형식으로 방송을 마련했고요. 최근에 우리 모두 통일 대통령 보이시는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기자시고요. 6.15 14 국민연대 상임대표이신 우리 박혜전 선생님 모시고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권방송에 대주주셨는데 방송 출연은 처음 하셨습니다. 네, 아주 이 무대가 아주 네. 훌륭합니다. 네, 그 우선 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보시면서 현 시국을 어떻게 또 바라보셨는지 먼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박근혜 헌재 파면은 국민 주권과 6.15 14 선언을 짓밟은 그 통치에 대한 그 정당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파면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의 큰 대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순조롭게 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의 중대한 그 범죄자인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심판, 사법 처리를 하고 또 그 박근혜가 그런 헌법을 농단하게 한 같이 그 함께한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또한 엄정한 네.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제는 그 청산을 저기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뭐 사법 처리를 유예하거나 구속까지는 면하는 정도의 어떤 조사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구속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예. 이러한 그 계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통합이라는 거, 국민들의 그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을 위한 확고한 그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사법 처리가 통합을 위해서도 가장 그 정당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음. 그 일단 책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책에 제가 본 핵심적인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6.15 14 대연정을 통한 거국 정권 구성 그리고 평화통일 헌법 마련을 위한 개헌 이 두 가지 이제 핵심 주장으로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우선 6.15 14 거국 정권의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본격적인 그 논의에 들어가기 네. 전에 오늘 그 이 대화가 우리 모두 통일 대통령 국민 네. 주권자들의 대화인 만큼 지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에 못지않게 네. 6.15 시대 정신에 충실하고 진실을 밝히는 그런 생산적인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주권자 우리 모두는 6.15 시대의 통일 대통령입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완수할 자주통일 평화번영 대통령인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또 강조했고요. 이 말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정신에 일치하는 말입니다. 지금 6.15 14 거국정권 그리고 6.15 1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은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청산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네. 핵심적인 말씀들은 이제 책에 담으셨고요. 그래서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야 보수 진보 재정당 사회단체를 구성 대상으로 이렇게 이 상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예. 네. 역사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은 네. 그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남북이 대연정을 하자는 그런 남북 대연정 선언이고 자주통일 선언입니다. 이 과업은 이 자주통일 과업은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그 과업입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남북해 8천만 개래가 모두 함께해야 될 그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6.15 선언이 나온 이래로는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과제로 재정당 사회단체, 재정파를 아우르는 6.15 거국내각, 6.15 거국정권이 그 핵심적인 요구로 제기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민과 분단의 역사로 고통을 겪은 우리 결핵에 있어서는 그 헌법에서도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6.15 14 거국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헌정사에서 정치사에서 그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은 이미 1948년 4월 19일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평양에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그 연석회의 결정은 우리 결혜와 우리나라의 분단을 막고 통일 정부, 통일 국가를 세우자는 그 합의였습니다. 예. 그때가 그것으로부터 대연정의 어떤 뿌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시기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도 남북 당국은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당국이 합의해서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당시 성실히 이행했다면은 1970년대 남북의 대연정 정권, 통일 정권이 실현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이 유신 독재의로 그것이 엇나가게 되고 드디어 1990년 그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그 남북해 3자 민간이 연대하는 범민련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한 그 범민련 운동은 바로 남북 통일 정부 또 대연정을 그 실현하기 위한 그 투쟁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드디어 21세기 첫 해인 2000년 6월 15일 남북 당국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숭고한 조국통일 염원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6.15 공동선언은 바로 남북의 대연정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남측의 제정당 사회단체를 아우르고 제정파를 통합하는 6.15 14 거국 내각 거국 정권이 남북의 대연정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 요구고 필연적 경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정치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네, 탄핵되는 되기 전에는 보면은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한 이제 새누리당 네. 거기서 탈당한 바른정당이 이제 여당 혹은 뭐 보수 진영 이렇게 네. 대표하는 정치 세력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거국 정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 모든 국민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6.15 14 선언을 짓밟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중심적인 적폐 청산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그 반역에 대한 그 과오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은 이번에 그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6.15 1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평가를 받은 토대에서 다음 그 정권은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만약에 6.15 14 거국 정권에 참여를 바란다면은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한국 정치는 6.15 14 자주통일 평화번영 정치로 올바른 그 노선으로 정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그 2005년 8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최후의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하면서 대연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신한국당인가요? 그 대표했던 박근혜에게 국무총리 이 자리를 주고 또 내각 구성 권한도 주겠다고 하면서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당시 제정당 사회단체가 그것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성취했다면은 그 노무현 정권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6.15 14 그 거국내각 거국 정권의 그 흐름에서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또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6.15를 완수하는 남북 연합연방 통일정부도 구성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러한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한국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6.15 14 거국 정권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바른한국당이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 전제에서 그 의제에 동의한다면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6.15 14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우리 결의의 염원을 실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선생님께 발표하신 그런 책에도 있는데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6.15 14 자주통일 평화번영 거국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를 통한 이명박 정권 심판을 함께 이제 주장하셨는데 그 노선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 2012년 대선 때도 우리 6.15 14 국민연대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6.15 14 선언 완수와 6.15 14
그 헌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기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모든 후보들한테. 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국민 주권자들로부터 평가받고 심판받으라고 그렇게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다면은 당시 그 경쟁자였던 그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차점자로 이렇게 됐다면은 박근혜를 그 6.15 14 거국내각의 국무총리나 이런 부분으로 그 영입해야 된다는 그런 그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그 국가 의제, 민족적인 과업에 대한 의제를 거기에 그 호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적인 세력으로 낙인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의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지난 12년 그 6.15 14 국민연대가 주장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그 정치적 요구, 그 과제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가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뭐냐면 여기에서는 2012년도에서는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심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럼 야권 연대면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배제되는 야권 연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데 네. 지금은 여야 보수 다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2012년 대선 당시는 그 전 총선에서 네. 그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후보도 내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당시 이명박 정권이 6.15를 짓밟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고 그것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조건을 정치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 굉장히 절박하고 올바른 노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총선에서 이룩된 야권 연대를 대선에서 완성해야 된다는 네. 그런 취지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6.15를 이양하는 정권이 탄생한다면은 야당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같이 함께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저기 6.15 14 국민연대 그 상임 대표신데 그 단위에서 제출한 요구안들을 각 후보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특히 그 당시는 그 안철수 후보가 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안철수 변수가 상당히 심각한 그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 거기에는 6.15 14 선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네. 박혜전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서 비판하고 또 공개 질의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6.15 14 선언 그 완수에 대한 공약이 없다면은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도 없다고 이제 당시에도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의 정체성을 박혜전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들이 그런 그 그냥 거국 내각이라는 요구를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안철수와 모든 후보들에게 다 공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촉구했는데 네. 그 결과는 안철수 후보는 무응답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당시 대통합 거국 내각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그 상이랑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또 앞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 지금 현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일한 반성을 하고 하면
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국 정권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반성의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이 그 좀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어떤 그 결과를 낳았다고 볼 때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6.15 14 정권이 그걸 계승하는 정권이 세울 수 있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6.15 14를 짓밟는데 거기에 함께한 세력으로서 거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이렇게 한다면은 그 6.15 14 다음 정권에 함께 해야지 그 한국 정치가 그 순리대로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보안법 폐지에 서명을 한다든가 국회의원들이 그 바른정당이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안법 폐지에 폐지안에 서명한다, 참여한다. 뭐 그리고 6.15 14를 철저히 우리는 계승할 거다, 뭐 실천할 거다. 이런 거와 같은 어떤 증거, 뭐 행동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 이번 대선을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6.15 14 그 완수를 공약한다면은 네. 또 거국 정권을 공약한다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6.15 14 거국 정권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실천이고 행동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여야들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통렬한 반성을 한다면 뭐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제출했던 대연정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기존의 국민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구도 하에서 보수 세력들의 어떤 방해 이런 것들을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뚫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반한 국민들의 힘에 기반한 정치를 놓쳐버리는 게 좀 뭐 그런 대연정이라는 방식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6.15 14라는 것을 수용하겠다 하는 것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현실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 달에 국회에 어쨌든 새누리당의 다수당인 구조 하에서도 탄핵안을 가결로 이끈 그 자체는 국민의힘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들을 어쨌든 견인하기 어려운 한국 정치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죠.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헌법의 그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로 전문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수냐 진보냐 또 여냐 야냐를 떠나서 그 차이를 초월해서 그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그 6.15 14 거국 정권에는 모든 재정당 사회단체가 거기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그것을 그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그 헌법적 요구고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기존 한국 정치의 관행이나 이런 고정관념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또 반드시 실현해야 될 그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 한국 정치에서 이 기존의 박근혜 세력과 같은 이명박 세력과 같은 헌법 유린 세력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분단 구조가 그 환경이라고 보는데 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런 세력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분단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런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또 그런 세력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6.15 14라고 하는 이 전민족적인 이 대의의 합세에 나오면 또 분단 문제가 또 더 빨리 해소될 수 있고 이런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올해 또 대선 놓고 봤을 때. 그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사고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한국 정치의 그 세판짜기는 지금까지 그 헌법의 그 책무, 헌법의 그 요구에 충실하지 못했던 한국 정치가 정말로 6.15 시대 정신에 맞게 또 결의의 염원을 받들어서 자주통일 평화 길로 가는 6.15 14 거국 내각을 그 한국 정치의 총 목표 또 총 노선으로 내걸고 합심해서 반드시 그걸 실현해 나갈 때 우리 그 민족사의 그 수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질문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네. 그 적폐청산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게 지금 어쨌든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최대 요구고 또 네. 탄핵이라는 걸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네.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사법 처리, 철저한 사법 처리,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사의 중요한 과제로 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청산돼야 될 적폐, 뭐 하여튼 사회 정치 영역 다 포함해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대표적인 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은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고 또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이 또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적폐, 궁극적인 그 적폐는 중대한 적폐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놓은 6.15 14 자주통일 평화 번영 이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짓밟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본질적이고 시급한 적폐 청산은 바로 그 6.15 14 노선으로 이 한국 정치가 그 정방향으로 궤도 노선을 올바르게 그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그 시급한 그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약간 모순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 청산도 필요하고 네. 말씀하셨던 이제 6.15 14 체제를 질밟는데 동조하고 참여했던 정치 세력들, 뭐 인사들, 뭐 어떤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적폐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이제 거국 정권하고 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그게 모순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헌정농단한 범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과 사법 처리가 필요하죠. 예. 그것을 그런 그 토대에서 또 나머지 그 정파라든가 그 정치 세력들에게 6.15 14를 외면하고 또 짓밟은 거에 대한 그 사죄와 반성, 통절한 반성이
있다면은 다 6.15 14 노선에 함께 같이 손잡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되지 네,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부터 그게 이제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던 그 전후 시기로 해서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분란된 바른정당 그리고 이제 개명한 이 정당 이 세력들이 부역자고 청산 대상이라고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서 이제 많이 외쳐졌거든요. 네. 그럼 이들 자체가 청산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헌법 농단이라든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응당히 사법 처리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촛불 민심 또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미래로 그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6.15 14 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서는 것이 실천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걸로 국회에서 지금 어쨌든 이제 새 국회잖아요. 작년 총선 거치면서 국회가 보안법을 뭐 폐지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예를 들면 뭐 새누리당 출신의 인사할지라도 참여한다면 그런 그게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네. 모두 다 6.15 14 선언 완수를 또 6.15 14 헌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네. 그렇게 구성되는 정권에서 거기에 다 동참하는 세력들은 거기에 그 국가 의제에 합의한 걸로 동의한 걸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이제 추상적이고 좀 이 네. 현실성 문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바른정당의 이제 대선 주자 중에 하나는 이제 유승민 의원은 네. 사드 문제에서도 두 세대를 더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그 개별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또 그것대로 네. 그 견해에 대한 그 비판이나 합당한 비판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사드 배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은 그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드는 것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에 그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그 적법한 절차 없이 그 이러한 그것을 정부가 밀어붙인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그 소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이유는 사드 배치는 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세계 평화에 우리 국가 사회가 이바지해야 될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드는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걸로 지금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만약에 사드가 실제로 배치된다면은 뭐 중국 미사일 뭐 600기가 그것을 향한다든가 또 러시아도 또 자기들 그 안전과 관련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반도 핵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부당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를 침해하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막아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거국 정권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내에서 논란이 됐고 네.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해설, 뭐 설명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설명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지금 좀 이렇게 대립되는 게 있거든요. 촛불 이 전국에서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의 요구가 있는데 적폐청산 정치적 영역에서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그 부역자로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도 어쨌든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들이 뭐 있고 하니까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좀 생각을 조금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 그 다음 정권 6.15 14 완수를 공약한 다음 정권의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전에 6.15 14에 반대하고 그것을 짓밟았던 세력이 개과천선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적폐청산의 그냥 가장 적극적인 하나의 그 실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네. 어떤 정부 구성에 참여하는가 마는가로 배제 여부를 보시는 거라고 좀 이해가 됐는데요. 네.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정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에서도 야당도 국정에 참여를 하고 국회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고 네. 법제정에 참여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촛불투쟁에 함께했던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공동정부가 필요하고 그런 힘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힘으로 되지 않겠냐. 그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것은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 우리 그 조국통일 원칙이라든가 또 6.15 시대 시제 정신에 그거 야권만의 그 연합 정부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남쪽 정부죠. 예를 남쪽 들면 정부. 연합 연방 전체 정부를 구성하는 데에서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 남쪽 정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6.15 고국 정권이는 통일 정부의 상에는 맞을 수 있어도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또 그 현실적으로 지금 야권 그 연립 정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 그 구성이나 이런 현실이 어떠한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이런 장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그 상황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기가 어려운 지금 현 상태로 고착을 정치 한다면 그러니까 국회 구조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국회가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새 정권에서는 제2의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반민 특위가 네. 요구되고 또 그 제2의 반민 특위는 특별법을 마련해서 그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6.15 14 선언을 거역하는 이런 그 세력 반민족 반통일 세력 또 4대 매국 세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걸 엄벌하는 그 제2의 반민특위 특별법 이런 것들이 시대적 요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국회를 이루고 있는 정당 정파들이 6.15 14라는 그런 그 완수라는 총 목표와 총 노선 거기에 다 함께해서 이러한 그 민족사적인 이 과업을 함께 이루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탄핵도 그 지금 국회 구조상으로는 어려운 구조였는데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구조에서 상층에 있는 정치 집단들 내에서의 그 역관계만 보면 어렵다고 보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막 주장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어쨌든 이 요구를
밀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6.15 14 거국 내각 또 거국 정권은 헌법의 근본적인 요구고 반드시 누가 진보든 뭐 보수든 누가 그 대통령으로서 하루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시도 이것을 늦추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파의 이해나 또 이런 게 아니라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핵심적 헌법적인 요구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두 가지 강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헌법 마련을 위한 개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6.15 1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의 개헌 이제 이걸 주장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6.15 시대 정신에 맞지를 않습니다. 네. 1987년 그 이게 마련된 헌법 아닙니까? 지금 30년 세월에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의 사회 발전이라든가 자주민주 통일운동의 성과라든가 이것을 헌법으로 지금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청산에 이것도 하나의 그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 제정이 핵심적인 그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은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그것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1960년 4.19 혁명까지를 담고 1980년 5월 항쟁과 87년 6월 항쟁이 네. 이룩한 그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성과를 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헌법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서 국민 주권 실현의 역사 또 그 역사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 또 국민 주권자들의 권리 또 요구와 지향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헌법을 보면은 이 헌법을 보면은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이라고 네, 그러죠. 전문. 네. 전문. 그러니까 헌법은 전문에서 그 우리 헌법이 갖는 핵심적인 가치를 네, 네. 담게 되는 총괄적으로 거죠.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3.1 운동으로 그 이룩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네, 4.19 네. 뭐 민주 이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그런데 그 우리 헌법을 좀 한 번 더 들여다 보면은 중국 헌법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그 인민들의 국민 주권의 그 역사, 쟁취 역사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중국 헌법 같은 경우는 1840년부터 아편전쟁 시기부터 네. 중국 헌법의 서원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세의 아편을 먹이려고 하는 이런 외세의 침략, 그래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중국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웠다. 여기서부터 지금 중국 헌법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이 미흡한 부분은 우리도 1894년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혁명 선열들이 제폭구민 척양 척외 보국 안민의 기치를 들고 그 일본 놈과 외놈 청나라 외국 군대 물리치고 국가를 보유하고
그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동학 혁명 선열들의 반외세 반봉건 그 정신은 오늘날도 현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헌법도 마땅히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그 거기서부터 1894년 네, 네. 동학 혁명들 선열들이 음. 이렇게 그 어떤 주권을 외세를 막아내고 국가를 보유하고 또 국민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세의 그 지원을 받는 전두환의 내란반란 이 세력에 맞서 싸운 1980년 5월 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2000년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2007년 선언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식민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에서 이룩된 최고로 빛나는 그 성취고 우리 민족운동의 총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갖는 그 나라나 사회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주 독립이 그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주 독립 일본 그 식민 통치에 맞서서 자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아니었습니까? 자주 독립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번영 이거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이 그 우리 그 민족 운동에 실천적으로 성취된 가장 구현된 빛나는 그 불멸의 업적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라고 이렇게 볼 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6.15 자주통일과 14 평화번영을 중심으로 다시 집대성하고 네.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지 온 결의가 행복한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그걸 헌법적 봅니다. 가치로 이제 고착시키는 게 필요하고 네, 그걸 지금 담고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현재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은 무슨 개헌 연대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지금 권력 구조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6.15 14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재정당 사회단체가 우리 그 이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그 좀 더 폭넓은 그 논의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의 논의는 분단 그 기득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는 네. 그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이렇게 그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6.15 선언 있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6.15 기념일 제정운동이 한참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가 다음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으로 6.15 14를 계승하는 또 더 완수하는 정권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그 우리 민족의 최대 경사인 6.15 14선언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국경절로 네.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그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월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해졌는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5월 9일 날 뭐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일정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올해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 세력들 후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몇 차례 민주당은 한 2차례 정도 네,
4명 후보가 나온 이제 토론회가 공개 토론회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네. 나머지 다른 당의 후보들은 크게 이제 뭐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 나름 언론을 통한 인터뷰 뭐 이런 형식으로 자신의 색깔, 주장,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가지고 이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 세력들 후보들에게 제안하실 게 많죠. 그 네. 통일 대통령인 주권자로서 하시는 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의 그 이러저런 논의나 이 토론이나 또 이런 것들이 분단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러한 그것들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6.15 시대 정신에 맞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네.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공정, 불평등, 부정부패 척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그 우리 그 역사 의식을 갖고 보면은 식민과 분단의 그 역사로 식민과 분단으로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들 이게 불공정 불평등의 원천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식민과 분단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이 헌법이 난도질 분단된 거 아닙니까? 그 완전히 유린된 거 아니에요? 외세에 의해서 그것만큼 지금 유엔 국제연합 회원국 몇백 개 나라에서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찢겨서 이런 고통을 이렇게 오랜 동안 겪은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국민 주권과 헌법 수호 책임을 가져야 될 대통령 후보들이라면은 불공정 불평등 이 부정부패 원천인 국민 주권 그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겠다는 그 결의 예서부터 모든 그 논의를 그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 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의 근본이 시민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 극복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또 헌법의 핵심적인 요구고 그럴 때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은 6.15 14 우리 민족의 살 길인 통일 또 우리 국민을 살리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6.15 자주통일과 14 평화번영을 제일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완수하겠다는 그 결의를 갖고 그것을 공약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 지금 시대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한 이건 매우 낡은 이 헌법을 6.15 시대 정신에 맞게 6.15 14 평화번영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그 공약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대선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헌법 개정하자, 개헌하자 네, 이런 얘기를 공약화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대선 후에 이러한 그 개헌 논의나 개헌을 작업을 해서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에 그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걸로 이렇게 그것을 일정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들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일자리라든가 또 뭐 무슨 뭐 국민에 대해서 뭐 복지 정책 얘기하고 복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 복지 정책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경제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그 원인과 이유가 뭔가를 대선 후보들이든 경제학자들이든 누구도 정말로 진실하고 아주 바르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정부 부채든 국가 부채든 기업 부채든 가계 부채든 간에 가계 부채만 해도 뭐 1,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지금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 경제의 몸통이 외국 자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벌 뭐 해체 재벌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비판이 주어지는데 재벌도 사실 한국 경제 깃털의 몸통이 외국 자본이면은 재벌들은 그 몸통에 이게 붙어 있는 깃털과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유신 때 박정희 때 차관 경제, 의존 경제로 해서 외국 자본의 논리가 한국 경제를 지배하면서 그 오늘날과 같이 이제 그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의 몸통이 되는 그 구조를 만들었죠. 구조를 만들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 외국 자본도 투자 유치도 하고 그래야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경제의 몸통은 우리 국민의 경제, 우리 그 민족 자본이라든가 우리 국가 자본이 우리 국민 자본이 몸통이 되고 외국 자본은 우리 그 국민 자본에게 활력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그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 자본이 몸통이 돼서 우리가 국민 총생산을 아무리 많이 높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다 외국 자본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분단 경제 구조의 구조적 모순, 분단 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돌리려면은 분단 경제를 통일 경제로 유무상통 공리공영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통일 경제로 이것을 대전환하지 않으면은 살 길이 이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대선 후보들이 이런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남북의 그 정부는 2천만 평을 그 설계해서 개성공단이 남북 통일 경제,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심장으로 그걸 이제 갖고 나가자는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만 평도 그것이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또 지금은 그 가동이 중지되지 않았으니까 비극적인 사태인데 개성공단 100만 평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북의 근로자 5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2천만 평을 그런 비율로 운영한다면은 약 그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필요하죠, 인력이.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통일 경제의 본보기고 그러니까 남북 노동자가 50만 명씩 거기에 애국심이 있는 노동자들을 투입한다면은 거기만 해도 우리 지금 청년 실업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심이 불타는 젊은 그 청년들을 거기에 해서 정말 보람 있는 일터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경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네. 가동이 되고 또 국무총리 회담으로도 발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남북 정부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서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낸다면은 나 같으면은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실업자 모두를 일거에
다 해결하겠습니다. 다 연봉 2천만 원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적당한 직무 교육을 남북 그 경협 사업에 다 투입을 네, 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직무 교육을 시켜서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데 남북 정부가 같이 그런 통일 경제 발전 전략을 짜서 거기에 투입한다면은 남북 우리 결의의 그 일손이 통일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남북 그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난 봅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그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 신용기관도 만약에 그런 길로 가면은 수년 안에 나도 모르겠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네.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짐 노저스라든가 이런 그 국제 투자 전문가들도 북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투자하고 싶다고 이런 그 의향도 이렇게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 복지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청년 실업 해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단 경제를 통일 경제로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로 이것을 전략을 대전환해서 온결의 민족 대단결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 그것은 정말로 그때야만이 정치 기술자들의 구두선이나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통일 정책, 네. 남북 관계 관련한 정책을 뛰어넘는 그런 공약으로 위상을 잡는 거네요. 그것은 우리 그 헌법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자로서 통일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청산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절박한 요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15 거국 정권과 또 그 6.15 헌법 제정 이것이 지금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후보들이 이것을 국민에게 공약하고 앞장서서 그걸 실현에 나서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제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사실 3월 10일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네. 파면됐지만 너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정치가 사회정의나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정치권이 그런 했다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탄핵되고 파면됐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왜냐하면은 이명박이 그 6.15 14를 짓밟았고 두 번째는 그 국민 주권의 핵심인 군사 작전권을 노무현 대통령이 환수하겠다고 한 것들을 2012년까지 찾게 돼 있던 것들을 2015년으로 그 연기를 시켰죠. 이것을 넘겼지 않습니까?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 주권은 국민 주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사 여탈권,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누구도 다른 나라의 외세에 양도하거나 또 넘기거나 이렇게 행사를 위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건데 그러한 그 4대 매국 범죄가 그 한국 정치권에서 그 응당한 역사적 심판과 그 뭔가 그 탄핵이라든가 사면이 그때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그 탄핵과 사면도 지금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한 헌법 위반 그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6.15 14를 짓밟고 개성공단도 다 막고 그리고 또 군사주권, 군사작전권을 2015년 이명박이 밀어놓은 것을 무기한으로 네. 이렇게 미룬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 주권을 이것을 헌법을 짓밟은 유린한 거 위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지금 파면 사유로 된 것보다 더 중한 그 헌법 위배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 선거 진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문화적인 면에서 문화주권을 좀 올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민족 문화를 올바로 지키고 계속 발전해야 될 책무가 있는 대선 후보들이 왜 국어 기본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민족 문화의 그 발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말글인데 언어 말글은 핏줄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문화 민족 정체성과 주체성 민족 문화의 이거 핵심인데 이 국어 기본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그 공문서라든가 이것은 다 국어로만 쓰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고 쓰기로. 그런데 지금 문화제국주의라든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것을 지배해서 지금 우리 말글이 외국 말글에 대해 완전히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잡탕 말글이 되고 이 프랑스 말글 정책을 좀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그 대선 후보들이라면은 우리 말글을 쓰는 국어 기본법을 좀 충실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사회 정의를 이제 실현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 문재인 그 후보도 얼마 전에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감상 그 문을 그 이런 그 재심이라는 영화가 말하자면 고문 조작에 의한 억울한 그 피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서 나서 이제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적폐가 고문 조작 국가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박정희 정권에서도 그 반고단체로 고문 조작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30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그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무죄 판결 받으면서 네. 그리고 전두환 50 정권도 역시 그 고문 조작 반고가 단체로 고문 조작한 그런 고문 조작 정권이었다는 것이 30년 만에 재심 판결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람의 사건을 네. 그렇게 5.18 그 학살의 원용 심판을 촉구했다가 그렇게 억울한 그 피해를 봤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세우려면은 그러한 그 또 최근에 또 김기춘 등의 그 탄압 명단 작성하고 네. 정권 다른 어떤 정당 지지하거나 뭐 대선 때 누구를 박근혜 지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는 거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은 이런 야만적인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발본 이제 해서 응징해서 다시는 이런 국민 주권이 농락되지 않도록 유린되지 않도록 그 국가범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청산 의지를
대선 후보들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회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1시간 좀 넘었네요. 그래서 책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6.15 14 국민주권자 선언 우리 모두 통일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6.15 14 대연정 거국 정권 관련한 거는 뭐 이견이 있어서 토론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식민과 분단을 해소하는 그런 정권 교체 또 새로운 정부 그런 정부가 시대적 요구다 이런 걸로 저희는 좀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마련한 저자와의 대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혜진 선생님 모시고 함께 마무리 좀 예. 바른 점.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또 우리 국민들은 식민과 분단 세월에 100년 넘게 참으로 지구상에 다시 찾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결에는 그 고난과 시련을 헤치면서 그 6.15 선언과 14선언을 이렇게 마련해낸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그 6.15 14선언에 따라서 자주통일 평화 번영의 위협을 이루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또 372 금수강산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랬지만 참으로 우리 역사는 소중하고 인류 사회에서도 귀중한 역사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통일하고 민족 자주를 이루는 날 그것은 21세기 인류 자주와 세계 평화의 횃불로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창조했고 우리 민족은 또 우리 국민들은 그 인류의 운명을 개척한 그런 훌륭한 그 국민 주권을 실현한 그러한 결의와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사람들 마무리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우리 모두 통일 대통령 저자 박혜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